성공을 이루는 숨은 잠재력의 과학. 성공은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실천하는 삶이다. 오늘의 우리보다 더 나은 내일의 우리가 되려는 열망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다. 우리의 숨은 잠재력을 발휘하는 성취보다 더 위대한 성취는 없다.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런 사람이야 또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라고들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민하다, 무던하다, 재빠르다, 유연하다 등등등 이렇게 다양한 모습, 성격적으로 표현하는 일이 대다수인 듯 합니다. 그러한 성격들을 어떻게 발현시키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잠재 능력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대부분 성격적으로 표현할 때 말고는 잠재적으로 숨어있는 능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재력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의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도서 히든 포텐셜에서는 누구에게나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키워나가며 나를 발전시키고 좀 더 발전하는 내가 될 수 있을지 자세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든 포텐셜은 이야기를 3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품성을 키워나가야 함을 강조하며 그것이 곧 더 멀리 도약하는 힘이라고 정리합니다. 2부에서는 동기를 유발하는 임시구조물과 같은 지지대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 극복하는 방법을 구체적 예시들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기회를 만드는 체제, 기회의 문과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혀야 한다며 잠재력을 가진 모든 이에게 사회적 체제를 통해 골고루 기회가 제공되고 숨은 잠재 능력자를 찾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도서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니 좋은 도서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산책을 떠나볼까요? 히든 포텐셜. 애덤 그랜트. 옴기니 홍지수. 펴낸곳 한국경제신문. 들어가는 말. 자신이 지닌 장점을 초월해야 잠재력을 실현하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은 탁월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 더 나아지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성취다. 더 나아지는 능력을 개선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책은 야망이 아니라 열망을 논하는 책이다. 시카고 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애그니스 칼라드가 강조했듯이 야망은 당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다. 열망은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은 직함을 얻고 얼마나 많은 상을 받는지가 관건이 아니다. 그처럼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물들은 개개인의 발전을 가늠하기에는 형편없는 대용품이다.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관건이다. 성장하려면 마음가짐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성장은 우리가 보통 간과하는 기량의 묶음과 더불어 시작된다. 진짜 중요한 것. 레이징 루스가 할렘에서 체스를 배우던 1980년대 말부터 테네시주는 대담한 실험에 착수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79개 학교에서 학생 1만 1000여 명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무작위로 서로 다른 학급에 배정했다. 본래 취지는 소규모 학급이 학습 효과가 더 나은지 알아보는 게 목적이었다. 학생과 교사 모두 무작위로 학급에 배정되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라즈 채티는
나중에 이 데이터를 분석해 학급의 규모 외의 다른 특징들도 차이를 만드는지 알아냈다. 채티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로 손꼽힌다. 그는 메가더 펠로십 수상자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탁월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보다 훨씬 타고난 재능에 덜 의존한다. 테네시 실험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채티는 학생의 유치원 교사가 누구였는지만 보고도 그 학생이 성인으로서 성공할지를 예측할 수 있었다. 경험이 많은 유치원 교사에게 배운 학생은 25세가 될 무렵 또래 집단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다. 채티와 동료 연구자들은 무경험 유치원 교사에서 숙련된 유치원 교사가 관리하는 반으로 옮긴 학생의 경우 20대 연봉이 $1,000가 추가되었다고 밝혔다. 정원수 20명 학급을 가르치는 평균 이상의 유치원 교사는 평생 $32만 의 추가 소득만큼의 가치를 지닌다. 유치원은 여러모로 중요하지만 교사가 학생의 20년 후 급여에 그처럼 분명한 표식을 남기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대부분 성인은 본인의 5살 때를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 유치원 교사들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뭘까? 그 의문에 대한 직관적인 답은 아마 효과적인 교사들은 학생의 인지적 기량이 발달하도록 돕기 때문으로 보인다. 초창기 교육은 숫자와 단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탄탄한 토대를 구축한다. 경험이 많은 교사에게 배우는 학생이 유치원을 졸업할 무렵 산수와 읽기 시험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받는다. 그러나 그 다음 몇 년에 걸쳐 다른 또래 집단 학생들이 그들을 따라잡는다. 학생들이 유치원에서부터 배워 성인이 되어도 간직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채티와 동료 연구자들은 또 다른 가능한 해석으로 눈을 돌렸다. 4학년과 8학년 학생들의 또 다른 자질들에 대해 교사들이 점수를 매겼다. 그 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도력. 주도적으로 질문을 하고 자발적으로 답을 제시하고 책에서 정보를 찾고 수업의 시간에 교사에게 배우려는 빈도가 얼마나 되는가. 친화력. 또래 학생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고 협력하는가. 자제력. 수업 시간에 얼마나 잘 경청하고 수업을 방해하려는 충동을 억누르는가. 결의.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고 주어진 과제 이상으로 배우려 노력하고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끈질기게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는가. 유치원에서 경험이 풍부한 교사에게 배운 학생은 4학년이 됐을 때 교사가 위 4가지 자질평가 모두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주었다. 8학년 교사의 평가도 마찬가지였다. 주도력, 친화력, 자제력과 결의 등의 자질은 학생들이 오래 간직했다. 그리고 결국은 조기에 배운 산수와 읽기 능력보다 훨씬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티와 그의 동료 연구자들이 4학년 때 점수를 바탕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의 소득을 예측하자 이러한 자질에 대한 점수는 표준화 시험에서의 산수와 읽기 점수보다 2.4배나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생각해보라. 4학년 아동의 소득 잠재력을 예측하려면 객관적인 산수와 언어 점수보다 그 아동의 행동 패턴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 점수에 훨씬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니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주도력, 친화력, 자제력, 결의 등의 행동 유형을 타고나는 자질로 보지만 사실 이러한 행동은 유치원에서 배운다. 학생의 출발점이 어디든 상관없이 수십 년 후 학생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행동을 학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품성에서 비롯되는 행동.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제력과 친화력 같은 자질에 대해 논하면서 이를 품성의 미덕이라고 일컬었다. 그는 품성을 사람들이 순전히 의지력을 통해 습득하고 실천하는 원칙의 묶음이라고 설명했다. 나도 품성을 그런 식으로 보았다. 명징한 도덕률을 준수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철학자들이 갑론을박하는 개념들을 시험하고 정교하게 다듬는 게 내가 하는 일이다. 지난 20년에 걸쳐 내가 추적해온 증거를 통해 나는 그러한 시각을 제고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품성을 의지의 문제라기보다 기량의 묶음으로 간주한다. 품성은 원칙을 지니는 상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자신이 지닌 원칙을 실천하는 학습된 역량이다. 품성을 유지할 기량이 있으면 만성적으로 할 일을 미루는 사람이 본인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을 위해 마감 시한을 지키게 되고 숙기 없고 내성적인 사람이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낼 용기를 갖게 되고 학급 내 골목대장이 중요한 경기 전에 같은 팀원들과의 주먹다짐을 자제하게 된다. 우수한 유치원 교사들이 바로 이러한 기량을 붙돋아 준다. 애슐리가 코치로서 전국 체스 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체스팀을 꾸릴 때 선발된 프랜시스 아이드헨이라는 학생은 실력이 최고인 8명에 들지 못했다. 애슐리는 그런데도 품성 기량을 보고 그를 선발했다. 또 다른 아이의 체스 실력이 나보다 월등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애슐리가 중요하게 여긴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기량이 없었다. 라고 아이드헨은 내게 말했다. 레이징 루스 팀이 전국대회 준결승에서 뒤처질 때에도 애슐리는 비밀병기를 빼내들지 않았다. 그는 선수들에게 전략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애슐리는 선수들에게 2년 동안 함께 연습해온 자제력을 상기시켜 주었다라고 말했다. 그들의 품성 기량은 전설적인 체스 코치 브루스 펜돌피니의 관심을 끌었고 그는 여러 명의 제자를 미국 전국 선수권 대회와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시켰다. 레이징 룩스 팀이 승리를 향해 행진하는 모습을 지켜본 펜돌피니는 다음과 같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거칠 것이 없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으면 조금 서두르거나 감정이 드러나는데 레이징 룩스 팀은 달랐다. 그들은 차분했고 체스판 앞에서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그 나이 또래 아이들 치고 그렇게 냉철한 아이들을 본 적이 없다. 마치 프로 선수 같았다. 체스판의 기사를 트로이 목마라고 한다면 애슐리는 그 안에 품성기량 부대를 몰래 들인 셈이었다. 그러한 품성기량을 갖춘 팀원들 덕분에 레이징 룩스 팀은 상대방이 허둥대는 사이 급상승했다. 아이드헨은 말한다. 애슐리는 항상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삶의 교훈을 알려주었다. 체스 게임을 실행하는 방법이라기보다 자신을 이해하고 통달하는 교훈을 전해주었다. 이는 내 삶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애슐리는 본인의 삶에서도 품성기량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다. 그는 자라면서 어머니가 모든 걸 희생해 미국으로 이주하고 할머니가 자메이카에 남아 그와 그의 형제자매를 키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애슐리는 10여 년 후 마침내 뉴욕으로 이주했지만 기회가 저절로 굴러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기회가 두드릴 문은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 했다.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체스에 관한 책을 우연히 발견한 애슐리는 학교 체스팀에 가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실력이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그는 실력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했고 대학 체스팀의 주장이 되었다. 애슐리는 시급 $50에 할렘에 있는 학교에서 체스를 가르치겠냐는 제안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수락했다. 요즘 체스계에 몸담은 누구에게든 애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면 하나같이 그는 뛰어난 전략가라고 말한다. 한참 체스 경기 중 당신이 비숍을 옮기는 대신 킹과 룩을 함께 옮기는 캐슬링 수를 두면 애슐리는 몇 번 말을 옮겨야 당신이 외통수에 걸리고 그 과정에서 퀸을 잃을지 모두 예측할 수 있다. 그는 10명의 서로 다른 선수들을 상대로 10개의 게임을 동시에 진행해 모두 이긴 적도 있다. 그것도 눈을 가린 채 말이다. 그러나 그는 품성이 재능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믿는다. 아니나 다를까 이를 보여주는 증거도 있다. 아이들과 초보들은 똑똑할수록 체스를 더 빨리 터득하지만 성인과 고수들의 체스 역량을 예측하는 척도로 지능은 거의 무용지물이다. 유치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체스에서도 어릴 때 인지적 기량이 주는 장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다. 체스 마스터가 되려면 평균 2만 시간 이상, 그랜드 마스터가 되려면 3만 시간 이상을 연습해야 한다. 계속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과거의 게임을 복귀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주도적, 절제력, 결의가 필요하다. 품성 기량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최고 기량의 수준을 한층 더 올려준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해크먼은 품성 기량 연구 논문을 검토한 후 품성 기량은 삶에서 성공할지를 예측하고 성공을 실현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품성 기량은 무에서 창조되지는 않는다. 그런 기량들을 기를 기회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불완전함에서 아름다움 찾기. 일본에서는 한 젊은이가 다도를 가르쳐줄 스승을 구했다는 전설이 있다. 그 스승은 그에게 정원을 손질하라는 과제를 주고 시험을 해보았다. 그 젊은이는 잡초를 제거하고 낙엽을 쓸어 모아 바닥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젊은이는 흠 잡을 데 없이 정리된 정원을 둘러보면서 뭔가 빠져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벚나무 쪽으로 걸어가 가지를 흔들어 꽃잎이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 그는 불완전함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냄으로써 스스로 장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입증했다. 이 전설은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의 다도는 지각 변동을 겪고 있었다. 티끌 하나 없는 닭이들은 이 빠진 그릇으로 교체되었다. 사람들은 낡고 다른 도기에 차를 담아 마셨다. 일본인은 이 관행을 와비사비라고 일컬었다. 와비사비는 불완전함에 내재하는 아름다움을 기리는 기법이다. 일부러 불완전함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결함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다. 그리고 결함이 있어도 숭고해지는데 장애가 되지 않음을 인정하는 태도다. 이는 안도 다다오의 건축과 삶을 지배하는 주제가 되어 왔다. 그는 불완전주의자였다. 그는 선택적으로 잘할 대상을 골랐다. 안도에게 그의 학창시절이 어땠는지 물어보면 그는 학업 성적이 별로였다고 대답한다. 그는 불완전한 점수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는 건축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고등학교 때 건축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도 않았다. 학비를 낼 여유가 있었다고 해도 그의 고등학교 성적은 건축학교에 입학하기에는 부족했다. 그는 프로 권투 선수가 되었다.
안도가 불완전함을 편안하게 느끼는 성향은 권투 링에서 더욱 공고해졌다. 흠잡을 데 없는 경기 같은 것은 없다. 상대방에게 맞게 되어 있다. 이기고 싶다면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고 약점으로부터 숨지 말고 난관을 피하지 말아야 했다. 자책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경쟁자들이 수없이 타격을 가할 테니까. 얼굴과 머리를 보호하고 싶으면 몸이 노출되도록 놔두고 몇 대 맞아야 했다. 권투에서는 내가 가진 기량을 10분 발휘하고 결국 경기에서 이기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똑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반드시 미지의 영역으로 한 발 더 내디뎌야 한다 라고 안도는 말한다. 2년 만에 안도는 권투를 그만두었다. 그는 건축을 독학하면서 자신의 건축 철학을 다듬었다. 그는 완벽함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일 만한 정도를 추구한다. 그는 콘크리트로 벽을 만들었다. 콘크리트는 심미적인 한계 때문에 동료 건축가들은 피하는 재료다. 그는 콘크리트의 강인함과 복잡하고 거친 특성에 이끌렸다. 그가 초창기에 맡은 프로젝트에서는 콘크리트를 가릴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노출된 채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노출 콘크리트는 안도가 설계한 건축물의 특징이 되었다. 그가 설계한 모든 벽은 하나같이 불완전함이 눈에 띈다. 접합 부위에 선이 보이고 반죽이 채워지다 만 부분에는 구멍이 보인다. 그러한 결함이 그 주변의 아름다움으로부터 시선을 빼앗지 않도록 하려고 그는 비단이나 캐시미어처럼 느껴질 때까지 콘크리트 표면을 공들여 매끄럽게 만든다. 건축 현장 전문가 한 사람은 안도가 콘크리트가 버터처럼 보일 때까지 다듬기를 바랐다 라고 말한다. 그래도 콘크리트라는 재료는 여전히 불완전해 보이지만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질 정도가 되면 받아들일 만해진다. 안도의 상징적인 콘크리트 벽은 가장 잘 알려진 안도의 프로젝트로 손꼽히는 빛의 교회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는 대부분의 건축가가 명백한 결함으로 간주했을 부분을 설계의 핵심으로 만들었다. 바로 외부에 개방되도록 한 벽 틈새다. 그러나 그 틈새는 놀라운 쓰임새가 있다. 십자가 모양의 틈새를 통해 빛이 들어오게 한다. 교회 측이 그 틈새로 찬 공기가 들어온다고 우려하자 안도는 틈새를 유리로 막는 선에서 타협했다. 그는 여전히 언젠가 그 유리를 제거하고 싶어 한다. 그는 자기가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사제들이 그에게 제발 유리는 없애지 말아주세요 라고 애원한다고 농담조로 말한다. 와비사비는 품성기량이다. 불가능한 이상에서 도달 가능한 표준으로 관심을 전환하는 자제력을 부여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표준을 조정한다. 그러나 불완전함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란 말이 쉽지 실천하기는 어렵다. 과거에 완벽주의자였다가 극복한 사람으로서 나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숨은 잠재력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행동 지침. 첫 번째, 품성 기량을 키워라. 1. 품성 기량을 통해 숨은 잠재력을 발휘하라. 가장 성장하는 사람들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 똑똑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다. 기회가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문을 만들 방법을 찾아라. 아니면 창문을 만들어 들어오게 하든가. A. 불편함에 익숙해져라. 2. 새로운 시도를 겁내지 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학습 방식에 집중하기보다
방식을 과제에 맞추는 불편함을 받아들여라. 읽기와 쓰기는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최고의 방법이다. 경청은 정서와 감정을 이해하는 데 이상적이고 실천은 정보를 기억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3. 해보지 않으면 얻는 게 전혀 없음을 기억하라. 준비됐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실전에 뛰어들라. 여러분의 기량을 연습하기 전에 편안함을 느껴야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기량을 연습함에 따라 편안한 느낌도 생긴다. 다언어 구사자들이 보여주듯 전문가조차도 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 4. 불편함을 추구하라. 그저 배우려고만 하지 말고 불편한 느낌을 목표로 삼아라. 불편함을 추구하면 더 빨리 성장할 길이 열린다. 제대로 하고 싶다면 우선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 5. 실수를 허용하라. 시행착오를 권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루 또는 일주일에 최소 몇 번 실수를 허용할지 목표를 세워라. 실수하리라고 예상하면 실수에 크게 집착하지 않게 되고 한층 더 개선된다. B. 스펀지가 되어라. 6. 흡수하는 역량을 키워라.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량, 새로운 관점을 물색해 여러분의 성장에 자양분을 공급하라. 진전은 여러분이 물색하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여러분이 흡수하는 정보의 질에 좌우된다. 7. 피드백이 아니라 조언을 구하라. 피드백은 과거 지향적이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판하거나 응원하게 된다. 조언은 미래 지향적이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도하게 된다. 다음번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면 뭘까요? 라는 단순한 질문을 하면 여러분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응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코치 역할을 하게 된다. 8. 신뢰할 대상을 잘 선택하라. 어떤 정보가 흡수할 가치가 있는지 잘 판단하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여러분을 잘 알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코치들의 말을 경청하라. 9. 여러분 자신에게 있었으면 하는 코치가 되어라. 정직은 가장 고차원적인 충정의 표현이다. 솔직하게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담긴 방식으로 말함으로써 효과적인 코칭의 본보기가 되어라. 사람들에게 그들의 잠재력을 믿는 사람에게서 엄연한 진실을 듣는 게 얼마나 쉬운지 보여줘라. C. 불완전주의자가 되어라. 10. 완벽함이 아니라 탁월함을 추구하라. 진전은 결함을 모조리 제거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높은 기준을 유지하면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함을 찾아냄으로써 불완전함 속의 아름다움을 기리는 기술인 와비사비를 실천하라. 여러분이 최고를 추구해야 할 부분과 그만하면 충분한 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라. 에릭 베스트가 제안한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서 스스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가늠하라. 오늘 더 나은 내가 되었나? 오늘 누군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나? 11. 여러분의 진전을 평가할 사람들을 선정하라. 여러분이 최소한의 호응을 얻을 만한 성과를 냈는지 알아보려면 몇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자신이 이룬 성과에 대해 0부터 10까지의 점수를 매겨달라고 하라. 여러분이 몇 점을 받든지 상관없이 10점에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에게 물어보라. 목표로 삼는 결과와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결과를 설정하라. 그리고 여러분이 우선시하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우선순위가 낮은 다른 부분에서는 그보다 낮은 점수에 만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12. 여러분 스스로 최종 심판관이 되어라. 여러분 자신을 실망시키기보다 남을 실망시키는 게 낫다.
여러분이 만든 결과물을 세상에 공개하기 전에 그 결과물이 여러분을 잘 대표하는지 평가하라. 그 결과물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판단할 유일한 근거라면 여러분은 그 결과물에 자부심을 느끼겠는가? 13. 정신적 시간 여행을 떠나라. 여러분이 진전을 이룬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는 과거의 자신이 현재의 내가 이룬 성과를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보라. 5년 전의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만큼 성취할 줄 알았다면 여러분은 자부심을 느끼겠는가? 히든 포텐셜 이야기 산책을 마치며 마지막 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면 증후군의 모순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높은 평가에 대해 아니라고 손살에 치는 일이 많죠.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다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 대해 내리는 낮은 평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어야 하지 않는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며 좀 더 발전하기 위해 무엇을 먼저 시작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획하며 성공을 이루는 숨은 잠재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산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